6월 호국 보훈의 달 특집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에 잊지 못할 기억을 남겨준 6.25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북한에서는 6.25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마스터를 모셨습니다.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의 심호섭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아유,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뵈본 것 같은데. 제가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너무 잘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처음 들어봅니다. 그런 게 아니고. 교수님 소개를 먼저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육군사관학교에서 군사사를 연구하고 생도들한테 수업을 하고 있는 심호섭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프로그램이 사실 북한의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좀 과거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근데 과거라 하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6.25 전쟁인데요. 근데 그 과거가 우리뿐만 아니라 북한 그리고 남북 관계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렇죠. 사실상의 현재 진행형이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 과거를 공부하지만 현재를 알기 위해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전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도대체 어떻게 6.25 전쟁을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네. 사실 우리가 광복이 되고 5년 만에 그렇죠. 네. 정말 큰 전쟁이 발발한 거잖아요. 네네. 광복 이후에는 대한민국과 북한이 따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정부를 수립했지만 아직 초기 상태고요. 그렇죠. 네. 제대로 자리 잡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전쟁을 일으킬 생각을 한 건가요? 네. 제대로 자리 잡지 않았는데 전쟁을 하고 나서 완전히 분단이 된 거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북한이 전쟁을 하기 전에 도대체 어떤 일들을 김일성이 했는지 좀 우리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김일성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듣보잡입니다. 네, 나이도 되게 어렸고 도대체 뭘 했는지 이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그 김일성이 맞아? 약간 이런 느낌인 거고 사실 지지 기반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소련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가지고 사실 이제 김일성이 전면에 나와서 이제 북한 정부를 수립까지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이제 정당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특히 지금 반만 년의 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한국을 분단시켜 버렸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 이제 집권하자마자 계속했던 이야기가 통일해야 된다. 본인은 어떻게 보면 이제 취약성을 사실 그걸로 이제 만회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던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이제 김일성이 북한의 리더지만 국제 어떤 공산주의로 봤을 때는 스탈린에게 확실히 이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스탈린에게 뭔가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그만큼의 뭔가 지위에 올라가고 싶었던 거예요. 적어도 마오쩌둥의 어떤 준하는 어떤 그런 권력을 갖고 싶었던 욕심도 있었고요. 야심가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존재감을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뭔가 그런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사실 이미 북한 정부가 수립되기 전부터 남한 내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계속 꾀합니다. 근데 이게 한 거의 크게 봤을 때 2차례가 시도가 되는데 이게 실패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했던 게 무력을 이용해서 적화 통일을 하자 이렇게 이제 돌아서는 거죠. 적과 통일. 그렇죠. 네네. 그것도 좀 어려운데 무슨 뜻이에요? 적과. 제가 오히려 질문이 있습니다. 저한테요? 네. 예, 물어봐 주세요. 공산주의자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커뮤니스트.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색깔로 표현하면 또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지 않나요? 빨간 그 네. 얘기가. 맞아요. 그 영어로 하면 red잖아요. 근데 그거 영어로 안 돼요. 그래요? 옛날에 많이 썼잖아요. red complex, red scared 뭐 이런 말들. 뭐 붙이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적화 통일에서 적은 이제 빨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의 상징 색깔이 빨강이잖아요. red. 네. 네. 빨간 적자구나. 그렇죠. 예. 적화. 그래서 적화 통일이라고 하면은 공산화 시키겠다. 공산주의로 통일시키겠다. 그렇습니다. 네, 그 말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일성은 적화 통일을 하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고, 근데 사실 가진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탈린한테 이제 물적 자원들을 주로 많이 받습니다. 네. 전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무기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할 거고, 그다음 뭐 보급도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고, 심지어 어떻게 훈련시킬까에 대한 어떤 그런 아이디어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전략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소련이 대부분 지원해줬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중국으로부터는 군대가 필요하면 도와주겠다라는 약속도 받았지만, 그 전에 중국으로부터 중국의 이제 국공 내전에서 활약했던 조선인 사단들이 또 있어요. 아. 그 세 개 사단을 나중에 또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물적 지원을 중국으로부터 받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받아내는 과정들을 보면은 사실상 김일성이 의도해서 김일성의 의지가 정말 많이 담겨 있어요. 적화 통일을 하겠다라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쟁의 발발에는 물론 스탈린의 땅땅땅 승인이 필요했지만 네, 그런 거.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의 김일성의 의지가 상당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소련이나 중국 입장에서는 말씀하셨던 듣보잡인 이른바 존재감이 없는 김일성을 믿고 도와주는 건 상당한 모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좀 그렇긴 했지만 뭐 능력에 대한 부분은 사실 뭐 높게 평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다만 스탈린이 김일성에 가졌던 가장 확실한 거는 충성심이 매우 뛰어나다. 네, 스탈린에 대한 충성심.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1945년 광복 이후에 한반도는 이제 38도선을 경계로 미국과 소련이 어떻게 보면 통치를 하게 된 거잖아요. 통제하에 놓이게 됐는데 결국 이러면서 각기 다른 이념의 이제 정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소련 입장에서는 38선 이남이었던 이제 대한민국까지 공산화된다면 사실 엄청 땡큐죠. 왜냐하면 이제 일본도 넘볼 수 있게 되고, 네. 게다가 태평양으로 진출도 가능해집니다. 항상 소련의 꿈이 뭐냐면 부동항을 얻어서 대륙 세력인데 해양 세력이 되는 게 꿈이거든요. 아. 부산항. 네. 부산항. 부산항 가지면 최고죠, 소련한테는. 네. 그래서 사실 전쟁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청하는 본인의 충복이었던 김일성이 아마 기특했을 것 같아요. 아. 하지만 여전히 미국과의 전면 전쟁은 두려웠던 거고, 그래서 이 전쟁에서 미국이 개입할까 봐 안 돼, 안 돼. 계속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고, 결국 미국과의 전쟁은 소련 입장에서 시기상조였던 거예요. 피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바로 김일성이 찾아와서 전쟁을 승인해 주십시오 49년도 했을 때 승인을 못하고 대신에 힘을 키울 수 있게 여러 가지 이제 무기를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도와주는 이제 그런 일을 해주게 되죠. 물자 지원. 물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또한 중국 같은 경우는 49년 이제 10월에 국공대전에서 승리를 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이 중국 공산당 정부 같은 입장에서는 중일 전쟁, 뭐 그 전부터 시작해서 중국이 계속 전쟁 중이었잖아요. 그래서 중일 전쟁, 국공내전을 통해서 황폐화된 정말 이 중국을 재건하는 게 가장 급선무였고, 그 재건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소련으로부터 얻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50년 1월 달에 소련과 동맹을 맺게 됐고, 대신 소련이 요구했던 전쟁이 날 경우에, 북한이 요구할 경우에 너희가 군대를 보내라 라는 어떤 그런 제의에 동의를 하고 약속을 하고 동맹을 맺게 되는 거죠. 그때 뭐 미국, 소련이 서로 견제하는 냉전 시기였으니까 네.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다들 6.25 전쟁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6.25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다들 저도 이제 6.25 전쟁 좀 밖에서도 강의를 좀 해봤는데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많아요.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전력이 너무나 열세했기 때문에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내주고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이제 미국이 빠른 참전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전선이 쭉 밀려가지고 낙동강까지 내려가게 됐고, 다만 여기서 낙동강에서 정말 어떻게든 여기서 내주면 끝난다라는 어떤 그런 정신력 많이 작용을 했죠. 절실함. 네, 절실함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미 공군의 여러 가지 지원도 있었고, 이제는 드디어 미국도 부대들이 들어오면서 어떻게든 여기서 막아냅니다. 그 과정 중에 잘 막아내서 결국에는 인천 상륙 작전도 있었고, 거기서 이제 북한군이 완전히 이제 충격을 기습을 당한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반격을 하게 됐고,
다시 9월 말에는 서울을 이제 탈환을 했고 서울 수복식을 다시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전쟁의 정책을 바꿉니다. 사실 그 전에는 미국에 있어서는 전쟁의 정책은 38선 회복이었어요. 근데 이제 서울까지 탈환하거나 38선까지 올라오고 나니까 북한군은 이제 사실상 이제 지리멸렬 상태고 올라가보자라고 해서 이제 북진을 하게 됩니다. 욕심도 났구나. 그렇죠. 욕심이 났죠, 당연히. 네. 그러면서 이제 10월 중순에는 19일 정도에는 평양까지 우리가 탈환을 하게 됐고요. 쭉 올라가지 않나요? 쭉 올라갔죠. 그래서 중국까지. 쭉쭉쭉. 예, 북군의 일부 사단, 6사단 같은 경우는 압록강 물을 뜨기도 합니다. 와. 하지만 그때 이미 중국이 이제 개입을 했던 거고 예상치 못한 중국의 개입에 유엔군은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준비가 안 돼 있고 기습을 당한 나머지 다시 38선까지 후퇴를 하게 됐고 이 일대에서 거의 한 5개월 정도 서로 공방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깨닫게 되죠. 이 전쟁을 군사적으로 끝내는 건 어렵겠구나. 그렇다면 대안을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정전회담을 이때 이제 시작을 합니다. 51년 7월 달에 중순에. 그래서 전쟁이 금방 끝날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2년이나 계속됩니다. 그렇네요. 그 동안에 안 싸운 게 아니라 지금으로 따지면 이 휴전선 일대에서 치열한 고지쟁탈전이 계속됐고 수많은 인명피해를 내게 됐고요. 그리고 결국 1953년 7월 27일 날 정전으로 전쟁이 종결되게 됩니다. 교수님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 38선이랑 휴전선이 네. 어떻게 다른 건가요? 38선은 위도예요, 위도. 지구의 위도. 네, 위도입니다. 그래서 38도선은 처음에 이제 45년 8월 15일 딱 되기 전에 이제 일본의 항복이 이제 거의 다가온 시점에서 미국이 소련에게 제시했던 작전 한계선이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한국에는 일본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38선 이남에 있는 일본군은 미국한테 항복해라. 38선 이북에 있는 일본군은 소련한테 항복해라라고 해서 소련한테 제의했던 군사 작전 통제선이었어요, 나름의. 근데 이게 결국 미국과 소련이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계속 3년의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분단선이 돼버린 거죠. 그냥 고착화돼 버려. 고착화됐죠. 일종의 국경선이 돼버린 겁니다. 네. 그런데 전쟁이 딱 터지고 나니까 사실상 38선은 무효화됐죠. 왜냐하면 북한이 38선을 넘어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하다가 정전협정 기간 동안에 정전이 된 이후에 국경선 혹은 휴전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현 전선을 그렇죠. 군사 분계선으로 삼자라고 해서 마지막 정전할 때 그 전선을 군사 분계선으로 삼았고 이게 지금 오늘날의 휴전선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선은 위도로 보면 38. 아니에요. 딱 정확하게는. 네, 근데 약간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 있는데 38도선일 때는 개성이 우리 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옹진반도도 우리 땅이었어요. 해주 밑에. 그 다음에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속초 이런 데는 원래 다 북한 땅이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화천도 그렇고. 알바이 말 어. 북한 땅. 네. 그렇죠. 다 북한 땅이었죠. 네. 그쪽은. 연천도 북한 땅이었고요. 네. 근데 거기는 이제 우리가 회복을 해가지고 네, 지금의 이제 이 휴전선 모양이 된 거죠. 6.25 전쟁 사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네. 워낙에 많이 배웠고 또 시험 문제 늘 나왔잖아요. 다음을 역사적인 순서대로 적어라. 6.25 발발. 그 다음은 인천 상륙. 그 다음은 그 중요한 거. 탈환. 1.4. 일사오태. 그 다음이 정전. 정전협정. 이렇게 시간별로 나열하라는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저희는 그냥 그거를 사실상 기계적으로 좀 외우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아시아 역사학과 나왔으니까 우리도 순서대로 시간 그 흐르는 대로 배웠어요. 아시아 하면 어디를 특히 전공하셨어요? 굳이 나라로 따지면 네. 주로 러시아랑 중국, 공산주의 커뮤니스트 현대사였는데 그 안에서 우리 수업 유일하게 한국사 수업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6.25 총으로 좀 자세하게 배웠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저랑 관련된 우리 가족이랑 관련된 소중한 분이 6.25 참전 용사하셨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분한테 말씀 많이 듣고 아. 가족분 중에 누가 참전하셨어요? 우리 외할머니 네. 그 세 번째 남자친구가 참전 용사셨는데 외할머니의 세 번째 남자친구면 네. 결혼 전에 남자친구예요? 아니면
결혼 한번 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사별하셨어요. 그 아. 할아버지가 세계 2차 대전 잠전 용사였고 아. 그 좀 멋진 군대 좀 경험 있으신 분들 좀 매력 좀 많이 느껴서 그런지 계속 잠전 용사들만 사귀었어요. 아, 군인 스타일이신가 보다. 네. 타입. 취향이 군대. 아, 취향이 군대. 저랑 좀 비슷하시네. 네, 개치는 군인. 세 번째는 잠전 용사 6.25 잠전 용사. 아. 그 폭격기 타시는 분인데 진짜로요? B29. 팔리시 아니고 바마딜 B29에서 이거 폭격수. 떨어뜨리는 사람. 맞아요. 네. 폭탄을 떨어뜨리는 사람.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들려주셨어요. 제일 인상적으로 남는 얘기 있어요? 그난 많이는 힘들었고 안타깝게도 한국 크리스가 사는 한국 제가 제대로 못 봤다. 이 비행기만 타고 정쟁하느라 정신 한도 없었고 아, 그렇겠다. 위외로 한식에 대해서 모르고 그래서 하필 전쟁 속에 내가 한국에 갔다. 이제 평화로울 때 갔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혹시 살아 계십니까? 지금 돌아가셨어요. 아, 돌아가셨군요. 계셨으면 지금 모셨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그렇죠. 제가 바로 모시죠. 네. 여러모로 한국과 인연이 참 깊으시네요, 그레스. 네. 우리는 6.25 전쟁을 이야기할 때 흔히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네. 같은 민족끼리 서로 총을 겨누고 싸우면서 피를 봐야 했습니다. 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형제, 동생 같은 사람들과 총칼을 겨누고 있는 건데 이런 비극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6.25 전쟁은 정말 엄청난 사건일 것 같은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북한에서도 당연히 6.25 전쟁은 가슴 아픈 일이죠. 어마어마한 인명피해를 냈고 특히 북한은 전 국토가 초토화됐습니다. 유엔군의 폭격에 의해서. 근데 그런 거를 겪었기 때문에 사실 북한 입장에서도 대단히 가슴 아픈 전쟁일 텐데 우리랑은 해석이 좀 달라요. 특히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6.25 전쟁은 대한민국의 남조선의 무력 도발로 시작된 전쟁이다. 그리고 우리는 남조선의 주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응해서 전쟁을 했다. 즉 이 전쟁은 조국 해방 전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어가 완전히 바뀐 것 같은데. 네. 네, 주어가 바뀌었어요. 주객 정도. 네, 네. 주객. 야, 한국말 진짜 잘하십니다. 이 상황 저보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해요. 네. 정말 주객이 전도됐네요. 네, 좀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런데 북한이 6.25 전쟁을 겪은 장본인인데 우리랑 말이 다른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왜곡을 할 수가 있죠? 사실 북한은 이제 6.25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사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을 침공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지금 먼저 침공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저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네. 그렇죠. 여기 네. 적반하장. 네, 그래서 정말 저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진짜 그렇게 배웁니까? 네,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6.25 전쟁 관련 부분이에요. 네.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당연히 북한에서는 이제 남쪽이 일으켰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근데 처음에 와서 이제 6.25 전쟁의 실체를 듣고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막 싸우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네,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니, 북한의 배신감을 느끼고 어렵게 한국에 왔는데 그걸 또 그렇게 반박을 하면 싸워도 됩니까? 학교 때도 저런 6.25 전쟁 가지고 이제 그 수능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고 거기서 어떤 김일성의 그 뭐 업적이라도 해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시험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달달달달 외우던 거고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놀랬던 거죠. 북한에서 들었을 때는. 근데 여기 와서는 이제 바로 이해가 됐죠. 아 이제 내가 반대로 알고 있었구나. 완전히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아, 탈북할 정도로 먹고 살기 힘들었구나. 뭔가 괴로운 상황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 역사 왜곡 그대로 믿고 아직 그런 것 확실히 믿는구나. 여기 탈북하면서. 탈북하고 나서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한마디를 이제 딱 질문 하나를 하셨는데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전쟁을 일으킨 쪽에서 3일 만에 수도를 빼앗긴다는 게 말이 되냐.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 논리가 안 맞네요. 근데 왜 네. 나는 북한에서 그 생각을 한 번도 못했을까? 너무나도 이게 북한은 이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또 생각하는 사고를 다 마비시키고 주입식 교육만 계속 시키다 맞아요. 보니까 네, 지금도 이제 애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란다라는 게 가장 심각한 거죠. 그게 바로 세뇌 교육이죠. 네. 교수님 그러면 네. 북한에서는 6.25 전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키나요? 지금 이게 보이는 게 북한의 역사 교과서입니다.
이한시와 김일성 대원 혁명 역사. 저건 다 고등학교 때 아마 배우는 내용일 거예요. 네. 네. 조선 역사 초급중학교는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고. 네. 네. 이거 실제로 민희씨 교과서 그쵸. 봤던 교과서 네, 나온 내용이에요. 정말 지겹도록 봤던 교과서였는데 여기에 이제 그런 6.25 전쟁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미국에 대해서 많이 좀 나오나요? 그냥 미국 얘기만 썼어요. 미국 제국주의 타도, 미국 제국주의 타도. 그냥 네. 그 말을 계속 다른 언어로 반복해서 쓰는 거라고 보면 돼요. 네, 실제로 내용도 그렇더라고요. 미국이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삼기 위해서 기획하고 이제 실행으로 옮겼으며 사실 북한을 도발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네. 식민지랍니다. 크리스, 미국 분 입장에서. 독립시키려고 거기 갔다가 뭐 열심히 했고 이렇게 배웠는데 네. 아니 사실 네. 6.25 전쟁 때문에 정말 죄 없는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왜곡도 이런 왜곡이 없습니다. 게다가 식민지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미국 사람 입장에서도 어처구니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금시초문이에요. 처음 들어갔던 내용이고 네. 못 믿겠습니다. 사실 저는 북한에서 이제 드라마를 많이 몰래 봤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라는 거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미국이 남조선은 네, 남조선은 미국의 식민지다라고 생각을 했고 진짜 부끄럽게도 한국에 와서 계속 미군이 어디에 있을까를 계속 살폈던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런 야, 얼마나 그런 세뇌됐으면. 너무나도 세뇌를 당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저 교과서를 보게 되면은 그런 제목이 있어요. 미국 놈들이 조선 사람을 잘못 보았어라는 제목인데 이게 김일성이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고 북한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간부들이 다 벌벌 떨고 있었대요. 세계 유일 강대국인 미국이 우리를 쳐들어왔다라고 해서 막 이제 무서워서 하고 있을 때 복도에서 막 쪼롱쪼롱한 목소리로 미국 놈들이 조선 사람을 잘못 보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김일성의 목소리가 들렸대요. 그러면서 그때 이미 뭐 미국을 상대로도 쫄지 않았고 전혀. 그리고 이제 그때 이미 전쟁 승리를 내다봤다. 이런 식으로 또 우상화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알고 있죠. 충분히. 아 그리고 사실 전쟁 승리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자기들이 아직도 6.25 전쟁에서 북한이 승리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 어디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까? 우리가 승리했다는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그런 얘기 안 하죠. 그렇죠. 근데 왜 북한은 승리라고 할까? 이게 좀 포인트일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전쟁은 확실한 거는 정전으로 끝났습니다. 정전이란 말은 무승부입니다. 네, 무승부죠. 사실 뭐 전쟁에 있어서 피해만 사실 많이 입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날을 뭐 전승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같은 경우는 유엔군 참전 기념일 뭐 이런 걸로 해서 어떻게 보면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이런 날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에 비해서 북한은 전승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승절, 북한은. 승리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북한은 졌어요. 북한이 쳐들어왔던 이유는 지금 남한 정부를 이제 없애는 거잖아요. 적화 통일이 당연히 목표인데 적화 통일 실패했잖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유엔군이 북진하면서 핀치에 몰려가지고 거의 멸망 직전에 갔습니다. 심지어 북한이 만주에 뭐 중국 동북 지역에 망명 정부를 이제 세우려고 소련이 그런 것까지 계획을 다 해줬거든요. 김일성은 만주로 도망치려고 했었어요. 아 그래요? 사실 진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주민 달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렇죠. 전쟁이라는 게. 국토가 황폐됐잖아요. 네. 민심도 엄청 뭔가 지금 맞습니다. 안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한테 우리 졌어라고 말 못하는 거죠. 어떻게든 우리가 이 전쟁을 승리로 미화해서 민심을 달래고 정권을 공고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 입장에서. 그래서 북한이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정전협정까지 이끌어낸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전쟁 승리나 다름없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는 거죠. 정신 승리예요. 북한 아 그러네요. 입장에서. 정신 승리. 예, 네. 팩트와는 다르게 네. 정신 승리. 선전을 그렇죠. 해야죠. 예. 네. 이걸 어떻게 믿었지? 전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네. 싶기도 하지만 뭐 바깥 세상이랑 차단이 돼 있으니까 북한 주민들은 이걸 그대로 믿었을 수도 있겠다. 네. 이런 딱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선전 매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세뇌를 시켰을 것 같은데 네. 기억에 남으시는 게 있으실까요? 북한에 있을 때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기록 영화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약간 옛날 막 화면들이 나오고 막 그걸 누가 이제 나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약간 기독교를 믿는 나라에서는
일요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쉬잖아요. 그래서 그날에는 이제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걸로 세계 사람들은 생각할 것이다. 주일에 전쟁을 일으키면 뭐 정교를 위반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드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일부러 일요일에 전쟁을 기획을 했다. 6월 25일이 일요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그래서 일요일에 전쟁을 기획을 했다. 그러면 이제 세계 사람들은 북한이 일으킨 거구나. 뭐 기독교를 믿는 미국에서 설마 일요일에 전쟁을 일으켰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도록 일요일 날에 일부러 기획을 했고 네. 다 이제 미군 장교들은 밤새 술을 마시고 잠에 든 척. 겉으로는 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도 이제 낚시질을 하는 척하는 그런 장면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는 뒤에는 삽발선에는 다 이제 군 무기들을 다 배치해 놓고 이제 겉으로는 이런 척을 했다라는 내용의 그 다큐멘터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더 믿게 되더라고요. 저렇게까지 악랄했구나 적들이 막 이런 생각을 했었죠. 실제로 전쟁 중에 북한의 어떤 선전 영화나 전쟁 이후의 어떤 영화를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그들이 촬영한 장면 중에 미군이 굴욕을 당하는 장면들만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초반에 대전 전투에서 어마어마한 미군의 포로들이 생겼는데 포로들이 정말 막 이렇게 괴롭고 북한군이 저 한심한 놈들 이렇게 막 지적하고 있고 수치스럽게. 예, 수치스럽게 하는 고개 모습, 푹 숙이고 있고. 이런 모습을 비춰주고 또 하나 이제 정전 협정이 처음 이제 개성에서 시작됐을 때 당시에 약속한 게 이제 백기를 서로 착용을 하고 오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나름 약속이거든요. 근데 이제 백기를 착용하고 찌푸차가 이제 유엔군 찌푸차가 오니까 북한 영상에서는 저 괴뢰놈들이 오만 방자한 미국 놈들이 우리한테 항복하러 오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전을 하는 거죠. 무슨 놈으로 이번에? 괴뢰놈들. 괴리놈들. 네, 오만 방자한. 그러니까 미국을 표현할 때 항상 들어가는 게 오만 방자한. 저 괴뢰놈들. 맞아요. 제국주의 놈들. 맞아요. 저 우리한테 포로 잡혀가지고 살려달라고 빌고 있다. 뭐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상 전쟁 중에도 북한 주민들은 계속 승리하고 있다라고 믿었던 거고, 예,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최면을 계속 걸게 그렇죠. 한 거예요. 네. 이게 이른바 정신승리고. 그렇죠. 이 터무니없는 북한의 거짓 주장은 우리가 누굽니까?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반박을 해줘야겠습니다. 교수님, 북한이 기습 남침했다는 사실 기록으로 명백하게 나와 있다면서요. 네, 6.25 전쟁 중에 노획한 문서가 일단 있습니다. 유엔군이 평양을 탈환하면서 평양에서 당시엔 인디언 헤드 부대, 인디언 헤드 2사단이잖아요, 미 2사단. 네, 거기서 특수임무부대가 북한에 있는 여러 가지 문서들을 노획을 하거든요. 근데 그 노획 문서 중 일부가 뭐냐면 북한군 총사령부의 정찰 명령 제1호라는 문서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공격 일주일 전인 6월 18일 날 각 부대가 공격을 하기 위해 전방 한국군 방어 상태를 정찰하라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이게 이제 정찰 명령 제1호거든요. 그리고 남침 3일 전에는 북한군 각 부대에게 전방 지역으로 다 이동해서 전투 준비를 끝내라.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전에 이제 25일 새벽에는 공격 준비 완료를 그날 밤에 23시 10분까지 완료해라. 뭐 이런 내용까지 아주 상세하게 다 담겨 있는 문서를 우리는 또 가지고 있죠. 자기네가 한 걸 이제 뒤집어 씌운 거네요. 그렇죠. 선제 공격을 했다는 부분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선제 타격 계획이라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문서도 지금 다. 증거가 풍부하네요. 네. 북한의 문서에도 그들이 한국을 기습 공격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을 교수님께서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또 재밌는 증거를 몇 가지 좀 더 소개시켜 주세요. 그렇죠. 이제 소련이 이제 붕괴했잖아요. 소련 연방이 91년도에.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러시아 초대 대통령인 보리스 엘친 대통령이 이제 김영삼 대통령을 모스크바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선물인데 그때 전달했던 게 6.25 전쟁 관련된 러시아 외교 문서를 전해줬어요. 이게 이제 1949년부터 53년까지 6.25 전쟁 관한 내용들이 총 망라가 되어 있는데 페이지가 거의 548쪽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좀 주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김일성이 1949년 3월에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스탈린에게 제발 좀 승인해 주세요라고 졸랐다. 그다음에 50년 5월 달에 이제 스탈린이 마오쩌둥한테 이야기하면서 미국이 개입을 참전을 하면 중국도 너희도 들어가라 했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련이 지원했던 대부분의 이제 무기들이 북한에 도착했다라는 이런 보고도 또 있고요. 그다음에 완전한 전투 준비를 다 갖추어서 남한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이제 보고도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50년 9월 15일 날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전세를 뒤집자 김일성이 이제 소련과
중국한테 참전을 요청했던 그런 문서도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북한이 6.25 전쟁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었고 소련과 중국이 어떻게 개입하게 됐는지 진짜 잘 나와 있는데 그렇죠. 네. 당시 소련은 한국에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자료를 넘겨줬네요. 네. 자발적으로 난침하려고 했었군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스탈린이 김일성한테 지시했던 거는 처음에는 반격이었어요. 남한이 먼저 공격하면 그걸 빌미로 너희는 공격해야 된다. 그래야지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지. 근데 이렇게 계속 준비가 되다 보니까 6월 21일 날 스탈린이 이제는 너희가 선제 타격해도 되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태세 전환을. 그렇죠. 근데 그 전에는 이미 그런 반격 계획 문서도 가지고 있었고 선제 타격 계획 문서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계속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뭐냐면 6.25 전쟁은 스탈린과 마오쩌둥과 김일성의 삼중주다. 그러네요. 이게 너무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네. 빼도 박도 못하겠네. 네, 거기에는 김일성의 의지도 담겨 있었던 거고 네. 스탈린의 딱 그것도 담겨 있었던 거고 네. 마오쩌둥의 이것도 담겨 있었던 거죠. 서로의 이해가. 네. 그리고 이제 스탈린 사후에 이제 소련의 서기장이 됐던 후르시초프의 회고록만 보더라도 6.25 전쟁은 김일성의 주도로 스탈린이 승인했다. 소련의 서기장 넘버원이 회고록에 그 내용을 써놨습니다. 네. 모든 증거들이 다 네. 완벽하게. 그렇죠. 아니, 이건 절대 반박할 수가 없는 그렇죠. 네. 너무 국제적으로 봤을 때. 예, 국군이나 미군의 문서가 아니라 북한군 편에서 6.25 전쟁에 개입했던 소련의 문서니까 이건 정말 반박 불가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고 전쟁 과정 중에 그리고 전쟁 이후에 사실 누가 먼저 방아쇠를 당겼느냐, 전쟁에 책임이 있느냐라는 걸 두고 사실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국세론이 붕괴되고 이제 이러한 문서들이 공개가 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여러 가지 전투 명령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사실 누가 먼저 공격을 했느냐, 아니면 전쟁을 일으켰냐라는 부분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렇죠. 북한이 한 거죠. 근데 북한에서는 이런 내용을 하나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소련 문서에 이런 게 있다라는 것도 저는 한국에 와서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많이 이제 더 확고해진 거이기도 한데 네. 북한에서는 이런 내용은 1도 다루지를 않아요. 그리고 다 모든 게 완벽하게 조작이 되어가지고 이제 남쪽에서 일으킨 전쟁으로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알 수가 없고 이런 내용들을 좀 북한 주민들이 빨리 알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야, 이 공개된 극비 문서 내용이 하나하나 너무나 디테일합니다. 네. 그 김일성의 계획 내용도 혹시 공개된 게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일성의 독자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항상 누구의 지도로 만들어졌냐면 소련의 지도로 만들어졌어요. 특히 소련의 고문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김일성에게 그 정도의 군사적 숙견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의지는 있었지만 네. 군사력 전략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 북한이 실패했던 큰 요인이기도 했는데 김일성이 뭐 북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군사적 천재는 아닙니다. 사실 이런 모든 전쟁 계획부터 시작해서 작전 계획은 소련 측에서 다 이제 많이 작성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반드시 따라하진 않았어요. 또 참고만 나름 또 그 고집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따라했으면. 실패를 하게 되는데 사실상 북한의 전쟁 계획은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뭐냐면 군대를 38도선 가까이 이동을 시켜라. 배치를 시켜라. 병력을 집결시켜라. 바로 공격할 수 있게. 네. 2단계가 뭐냐면 남한 당국에게 평화 통일에 대한 새로운 제의를 해라. 그게 괄호로 해가지고 뭐가 써 있냐면 상대는 분명히 거부할 것입니다. 거부할 거임. 거부하기를 바라는.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상대가 이 평화 제의를 거부한 후 기습 공격을 가할 것. 정말. 다 계획했구나. 네. 진짜 악랄하다. 3단계 계획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했을 줄이야. 네. 야, 내용을 보면 병력만 모은 게 아니라 평화 통일 제안. 네. 이게 미끼였네요. 그렇죠. 우리한테 되게 방심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획대로 본인들은 북한은 전쟁 준비를 완료해 놓고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고 사실상 기습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했던 거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로 기습을 당했던 거예요. 네, 그러네요. 네. 저 치밀함에 치가 네. 떨린다. 네. 아주 화가 났는데요. 김일성의 그 전략 목표는 뭐였어요? 적과 통일입니다. 빨간색. 네. 그런데 빠르게 끝내겠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기 전까지 혹시나 미국이 들어올 수도 미국이 들어오기 있으니까 전까지. 미국이 참전하기 전까지 이 상황을 기정사실화해가지고 틈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8월 15일 날이 아주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날이잖아요. 북한한테도 그렇고 우리한테도 그렇고 네. 광복절이니까 아, 네. 이때 서울에서 성대하게 전쟁을 승리한 기념식을 갖겠다라고 했던 게
북한의 계획이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들 입장에서는 50일 이내에 전쟁을 끝낼 수 있겠다라는 판단도 했던 거예요. 되게 희망적인 생각이었던 거죠. 50일 만에. 50일 네. 한 달. 이번에는 북한이 그토록 치밀하게 계획했던 6.25 전쟁이 왜 실패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김일성은 전쟁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꼽았습니다. 자, 교수님, 네. 어떤 이유를 꼽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은 실패했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 개입한 이후로부터는 조중연합사령부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사실상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중국이 이 전쟁을 주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일성의 역할 자체가 되게 축소되고 어떻게 보면 마오쩌둥도 아니고 연합사령관인 펑더와이 밑에 이제 김일성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전쟁이 지도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김일성이 이 전쟁에 실패하고 나서 본인도 나름의 어떤 그런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중국이 이제 딱 개입하고 나서 어느 정도 숨통이 조금 트였어요. 북한 정부 지도부가 그 자강도에 있는 벼롤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왜 졌냐 이렇게 이걸 막 난상 토론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정말 다양한 이유들이 나와요. 우리 뭐 군대가 경험이 부족했다. 규율이 안 좋았다. 미군이 너무 빨리 들어와 버렸다. 그다음에 너무 미군의 해군 공군력, 특히 공군력이 압도적이었다. 화력이 셌다. 우리 스스로가 패배주의에 있었다. 등등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걸 가지고 김일성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쟁의 책임을 씌웁니다. 가장 큰 내용은 뭐냐면 분명히 미국이 안 들어올 거라고 하지 않았냐. 자기도 그렇게 믿었으면서 그걸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사람한테 이제 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딱 쳐들어가가지고 서울을 점령하면은 남한 민중들이 봉기해서 남한이 저절로 무너진다더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남 탓을 하는구나. 그렇죠. 남 탓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적을 여기서 많이 숙청을 이제 합니다. 이때부터. 핑계를 대고. 핑계를 대면서. 그리고 또 되게 희한한 게 그 안에 다른 사람들 탓한 것뿐만 아니라 소련 탓도 합니다. 소련이 너무 적극적으로 안 해준 거 아니냐. 우리가 전쟁 전에만 무기나 이런 거 다 해줬지 전쟁 중에는 뭐 별거 안 해줬고 특히 소련이 이제 유엔에서 결의안 만들 때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참석을 해서 비토권을 놨으면 유엔군이 못 들어올 수도 있는데 사실 소련은 기권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네. 소련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서 나름 또 불만을 갖기도 합니다. 북한이. 저걸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이제 이런 핑계들을 이제 대기 됐죠. 김일성은. 그런데 사실 이제 이거는 실패 요인은 김일성과 북한의 전쟁 지도부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소련군 같은 경우는 북한군한테 원했던 게 뭐냐면 주력 선멸을 원했어요. 한국군을 다 선멸하면은 자연스럽게 너희가 빨리 내려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군대가 항복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북한이 가장 먼저 이렇게 마음속으로 원했던 거는 서울을 함락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서울만 함락되면 진짜 전쟁이 끝날 걸로 믿었어요. 김일성부터가. 그래서 이게 6.25 전쟁의 또 다른 미스테리이긴 한데 북한군은 왜 서울을 점령해 놓고 3일 동안 그냥 머물러 있었느냐. 그러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약간 파티하지 않았어요? 파티했죠. 네, 파티하고 승전 축하하고. 사실 이때 바로 서울을 점령한 다음에 바로 한강을 도하를 해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갔어야 되거든요. 속전속결이 목표였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렀던 것은 분명히 서울을 함락시키면 전쟁이 끝날 거라는 안일한 판단이 있었다. 그러니까 한국 민중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봉기할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국군도 사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웠다. 그리고 서울이 뚫린 다음에 한강선에서 정말 그 오합지졸 어떻게 보면 패배한 부대들을 다 모아가지고 거의 7일 동안 여기서 한국군이 지켜냅니다. 이 시간에 미국이 참전한 시간을 벌었던 거예요. 대단하네. 그 시점에서 북한의 구상은 어긋나게 됩니다. 미국이 들어오니까. 그런 다음에 낙동강에서 싸우는데 이미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전세가 기울었어요. 낙동강에 들어온 순간부터 보급도 잘 안 되고 병력도 많이 이제 죽고 하면서 남한 지역에 있는 의용군들 끌어다가 쓰고 사실 힘으로 봤을 때는 유엔에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거기에 또 어떤 소식을 듣냐면 상륙작전 한대. 이런 소식까지 듣거든요. 김일성이. 그래요? 네. 중국이 알려주기도 하고 미리. 와. 소련도 알려주고 상륙작전 대비해야 된다. 그런데 낙동강 방어선 뚫는 거를 포기하지 않았죠.
그 순간에라도 뭔가 병력을 뒤로 빼서 서울을 방어를 잘 해놓고 뭔가 했었으면 38도선에서 잘하면 지킬 수도 있었겠죠. 네. 근데 그 당면한 그 목표에 몰두한 나머지 사실 되지도 않는 9월 달에는 공세를 또 펼치게 됩니다. 50일 만에 전쟁을 끝내겠다는 북한의 예상과는 달리 전쟁은 더욱 길어지기만 합니다. 양측 모두 정말 피해만 가중되는 상황에서 어느새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953년 7월 27일 드디어 정전 협정을 맺게 되는데요. 저번에 이야기했다시피 북한은 이날을 전쟁 승리 기념일이라고 칭한다고 했었죠. 네. 굉장히 요란하게 선전할 것 같습니다. 6.25 전쟁쯤 되면은 북한은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민희 씨? 6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7월 27일 뭐 6월 달은 기본적으로 반제 반미 투쟁 월간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쟁 관련된 영화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6.25 전쟁의 명칭도 북한에서는 조국 해방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김일성에 대해서도 정말 어이없는, 그러니까 늘 들었던 말이 한 세기에 두 제국주의를 때려부셨다라고 해가지고 저국 해방도 저국 광복, 8.15 광복도 김일성이 했다고 기가 그러고 막히네. 전쟁도 이제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을 상대로 승리를 이끌어냈다 해가지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6.25 전쟁 같은 경우도 미국의 그 어떤 선에서 남쪽 동포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저국 해방 전쟁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죠. 우리 손에서. 네. 그래서 저국 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 이렇게도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당시 북한 김일성은 남조선 우리 동포들은 미국 저 제국주의자 놈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리고 그 앞잡이인 이승만 그 도당의 억압 속에 살고 있다. 우리가 빨리 가서 쟤들을 구해줘야 된다. 해방시키고 민족을 통일시키자. 이런 입장이었던 거겠죠. 네, 이 부분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북한 당국이 편찬한 공식 백과사전인 조선제백과사전에 6.25 전쟁을 조국 해방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신 이 부분을 미니 씨가 조금 읽어주시면 어색하게 네, 제가 하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입에 안 붙지. 네, 제가 이제 어린이야죠. 리치니토는 아니지만 북한식대로 그대로 읽는다면은 아나운서처럼 해주세요. 북한 아나운서처럼. 이게 되게 떨리네요.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신 위대한 실험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우리 인민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하여 미 제국주의를 우두머리로 하는 외래 침략자들과 리승만 괴뢰도당의 무력 침공을 반대하여 진행한 정의의 전쟁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의의 전쟁이란 말 많이 해요, 진짜로.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이거 완전 가스라이팅이네요. 가스라이팅. 예. 그런 의미에서 북한 6월 7월은 그 체제 선전하기 딱 좋은 그런 시기네요. 실제로 6.25 전쟁이 발발 즈음해가지고 뭐 행사도 많이 하고 네. 북한의 언론이나 뭐 선전 매체에서도 애국심을 고취하는 기사들을 많이 내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노동신문에 이런 사진이 나왔습니다. 기사 내용은 막 없고 이렇게 사진만 딱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한 글자 이렇게 있는 게 조국 해방 전쟁 시기 1211 고지 주변에 가칠봉 전투에 휘날렸던 공화 국기 이렇게만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차하게 막 설명하는 것보다 딱 이미지 하나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상상도 하게 되고. 맞습니다. 저거를 우리가 사진 저널리즘, 네. 영상 저널리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기서 얘기하는 가칠봉 전투는 어떤 전투예요? 가칠봉 전투는 사실 이제 고지쟁탈전에서 엄청 치열했던 대표적인 전투 중 하나인데 여러분 그 동해 쪽으로 가다 보면은 인제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양구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의 휴전선에서 아주 가까운 접경 도시거든요. 근데 양구에 뭐가 있냐면 펀치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 평평한 평지가. 그 산의 고지들이 다 1000고지 이상의 고지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높이의 산들이 이렇게 둘러싸여서 마치 펀치볼 모양의 네, 그 음료 먹는 칵테일. 칵테일. 이 펀치볼이 되어 있는데 이 펀치볼이 51년에 이제 우리가 정전협정을 시작을 했는데 정전협정이 사실 서로 간의 기싸움, 그다음에 의제들에서 막힙니다. 처음부터 뭐 회담장의 중립성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군사 분계선을 뭘로 설정한 줄 놓고 옥신각신 엄청 싸우다가 결렬돼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봉산 측을 회담장으로 이제 끌어내야 되고 회담에서의 뭔가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힘으로 뭔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했던 게 여러 가지 군사 작전들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 펀치볼입니다.
왜냐하면 펀치볼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펀치볼 이쪽까지 점령하면 자연스럽게 전선이 돌출되잖아요. 그러면 전선의 좌우측도 우리가 영토를 차지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펀치볼을 차지하면 영토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펀치볼을 장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여건 조성 작전들을 했고 동시에 펀치볼에 있는 여러 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한 그런 작전들을 했는데 그중 하나가 지금 나오는 이 가칠봉 전투였고 사실 이 전투는 거의 정전 협정 전까지 계속 치열하게 전투가 이루어졌고 그중 하나가 1211고지는 북한에서는 이거 영웅고지라고 불렀을 정도로 예, 영웅고지 엄청나게 걔들한테 중요했던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백마고지 같은 느낌인데 정말 치열하게 싸웠던 걔네들. 느낌 확 왔습니다. 네, 그런 전투였던 거죠. 제가 또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북한에서 6.25 전쟁을 체제 선전으로 이용한 사례가 꽤 있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전쟁에서 혈맹을 자랑한 동지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매년 6.25 전쟁쯤 북한에 꽃바구니를 보내는가 하면 중공군이 참전한 1950년 10월을 기념해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 멸사릉원에서 기념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중국이 6.25 전쟁을 어떻게 부르냐면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합니다. 항미는 미국에 대항해서 싸웠다. 원조는 북한을 도와줬다. 그러니까 북한을 도와서 미국에 대항해서 싸운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말은 결국 뭐가 숨어 있냐면 북한은 우리와 끈끈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도와줬다. 사실 전쟁의 명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제국주의자들이 중국을 쳐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싸웠다. 이렇게 합쳐진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해빙기가 오잖아요. 70년대부터. 그러면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뭐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도움이 엄청나게 절실하게 필요했었고 그때는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미국과의 갈등과 대립, 그 다음에 중국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내부 문제들, 뭐 아까 홍콩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코로나 뭐 등등등등 하면서 결국에는 중국 입장에서도 외부에 뭔가 적을 만들어서 내부 단속을 하면서 그다음에 애국심에 호소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지면서 사실상 강조했던 게 이 6.25 전쟁, 항미 원조 전쟁이 되는 거고 그런 시점에서 2020년도에 있는 단둥에 있는 그 항미 원조 전쟁 기념관도 그 당시 다시 재개장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게 됐고 그 시점부터 이 6.25 전쟁에 대한 영화가 본물처럼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 2020년에 중국이 참전 기념일을 합니다. 그때 대대적으로 전국에 생방송을 하면서 이제 행사를 했는데 그때 시진핑이 나와서 딱 이야기를 하죠. 항미 원조 전쟁은 미국의 침략에 맞서 싸운 위대한 전쟁이다. 이 이야기를 중국 지도자로서는 처음 했어요. 스토리텔링입니다. 네, 시기별로 필요할 때마다 그렇죠. 직접 필요할 연설을 했던 때마다. 거죠. 네, 그냥 써먹는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으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홍보를 하나 본데 교수님 당시 6.25 전쟁에 연관된 나라들은 과연 이 전쟁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명칭부터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우리 우방이었던 미국부터 한번 보면은 미국에서는 사실 이 6.25 전쟁을 더 코리안 워라고 부르죠. 네. 한국 전쟁. The Korean War. 네. 이게 이제 사실 학문적이기도 하고 중립적인 용어입니다. 통용되고 있는 국제적으로. 근데 이게 당시에는 뭐 컨플릭트라는 말을 썼어요. 갈등 이런 말을. 분쟁. 그래서 군사적 충돌 이런 의미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6.25 전쟁을 지칭을 했는데 사실 이제 트루먼 행정부에서는 이 6.25 전쟁이 대규모 전쟁으로 비화되면 안 된다. 제한전이 돼야 된다.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그런 용어 차원에서 컨플릭트란 말을 쓰기도 했고. 대규모인데 그렇죠. 누가 봐도 전쟁인데 네네. 그거는 좀 느낌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게다가 처음에 이제 미국이 딱 들어갔을 때 내세웠던 게 뭐냐면 대통령이 발표했던 게 이거는 폴리스 액션이라 경찰 행동이다. 그러면서 의회의 승인 없이 빠르게 들어갈 수 있었던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처음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 미국이 전쟁을 한 거거든요. 국제 경찰 같은 네. 행위다. 네, 행위다라고 해서 그 당시로서는 처음 등장한 문법이에요. 이게 미국으로서는. 그래서 이 냉전 시기에 사실 이렇게 제한전을 해야 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 등장했던 거고 미국의 교과서에서는 아주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이제 북한이 먼저 쳐들어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의 발발 배경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미국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유엔군의 파병이나 뭐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초등학생까지는 자세하진 않은데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사실 이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더 볼 같은 워였습니다. 이침 전쟁.
The Forgotten War. 예, 맞아요. 예. 근데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은 이게 좀 생각이 바뀌었던 게 그들이 싸웠던, 그들이 지켰던 한국이 이만큼 성장을 하고 이만큼 발전을 하면서 아,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했구나라는 이제 인식을 갖기 시작하면서 사실 이게 이제 더 이상은 덧벌 같은 워가 아니고 의미 있는 전쟁이 된 것 같습니다. 요즘 그렇게 교육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싸웠던 거고 네. 지금 이 결과 한국 대한민국 사회 보면 네. 크게 성공했으니까 네. 뭐 세계적으로 네, 뭐 알려져 있고 네. 대기업들이 뭐 경제적으로 북한이랑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네, 네. 예, 급속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네. 우리 다 다시 배워야 되는 전쟁이다. 네.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날 미 군에서도 6.25 전쟁에 다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중국과 충돌한 전쟁이 6.25 전쟁인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뭔가 군사적인 교훈을 다시 이제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또 전쟁에 대한 해석도 바뀌는. 해석도 바뀌고 중요성도 바뀌는 거죠. 그러네요. 미국에서는 북한이 침략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오케이. 중국과 러시아는 왠지 북한 편을 들었을 것 같긴 한데 중국과 러시아의 역사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나요? 아까 뭐 중국에서는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 뭐 명확하게 미국에 대항해서 북한을 돕기 위해 싸운 전쟁이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당연히 중국은 현재 또 이제 북한과 그런 반미에 대한 부분을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좀 재밌는 건 뭐냐면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는 좀 애매하게 처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전이다. 내전이 됐는데 미국이 개입함으로써 중국을 위협하게 됐고 여기에 따라서 중국이 이제 들어가서 미국과 싸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사실 누가 북한이 먼저 공격했다 이런 이야기도 굳이 안 하고 남한이 또 공격했다 이런 이야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되게 애매하게 처리했고 사실 중국에 있는 많은 학자들은 북한이 공격했다라는 걸 인정을 해요. 다만 중국이 강조하는 포인트는 우리가 미국과 싸웠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유죠. 만드는. 네, 미국의 침략 행위에 맞서서 싸웠다라는 거죠. 네. 러시아는 어떨까요? 러시아 교과서는 어떻게 기술돼 있어요? 러시아는 북한이 침공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 북한 빼고 다 잘 기록했네요. 네. 소련까지 똑바로 해석하고 있네요. 예. 네, 다만 소련은 전쟁에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또 이야기해요. 실제로 관여를 했잖아요. 관여한 정도가 아니라 조정했죠. 그렇죠. 실제로. 조종하고 뭐 물자. 파일럿들도 보내고 문자도 예. 보내고 뭐 방어를 할 수 있는 부대들도 보내고 했었으니까 실제로 참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입하지 않았다. 철저하게 비겁한 거죠. 어떻게 보면 방관자로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또한 이 전쟁은 그 아시아 변방에 있는 아주 작은 전쟁, 국지전 정도에 불과했다. 이 정도의 이제 기술을 하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힌데요. 네, 이게 또 근데 과거 이야기라고 또 하더라고요. 또 지금은 바뀌었어요. 최근에 와서는 교과서에 배경과 원인에 있어서 북한의 잘못이 있다. 북한이 먼저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이제 기술이 좀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남북이 분단이 됐고 이제 김일성이 계속 이제 소련에게 요청을 했고 이제 스탈린이 이제 승인을 하면서 뭔가 지원을 해주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북한이 이제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이제 기술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소련이 6.25 전쟁에 개입을 했다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러시아 교과서에서도.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 아, 그럼요. 네, 맞습니다. 우리 민족에 큰 상처를 준 전쟁이면서 동시에 또 여러 나라들이 개입된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진 않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기록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네. 남겨줘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몇몇 나라에게는 이슈거리 정도에 불과했던 것 같아서 정말 씁쓸합니다. 그렇죠. 당시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이 없는 나라였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니었나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나라의 힘, 특히 이제 국제적 지위나 국방력이나 아니면 경제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침공을 받았던 거고. 근데 다행인 거는 그 뒤로 우리나라가 정말 성장을 했습니다. 진짜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고 이제는 모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 한국 멋있다. 맞아요. 가고 싶다. 상당히 기적이다. 네, 기적도 이제 옛날 말이죠. 그 기적을 뛰어넘었죠, 맞아요, 이제는. 맞아요. 그렇죠? 이제 기적이 아니다. 일상이다. 아, 일상이다. 기적이 일상이다. 네. 야, 좋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사일의 최고의 강대국이다, 지금.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표현을 해요. 우리를 어디 다른 유럽에다 딱 갖다 붙여놓으면은 엄청 센 나라예요.
예, 그런 뭔가 자부심을 이제는 가질 수 있는 때가 된 것 같고 맞습니다. 앞으로 이거를 우리가 더 번영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이제 우리의 숙명이 또 온 거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바로 6.25 전쟁인 것 같아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완전한 평화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언제든 전쟁이 날 수 있는 또 그런 위협 속에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을 더욱더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힘을 키우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번영을 더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그래서 전쟁이 안 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국방력을 다지는 거고 이런 역사적인 어떤 과거를 잊지 않는 자세가 또 필요한 거고요. 근데 또 안타까운 거는 최근에 많은 세대들이 이 전쟁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분명히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현재에도 이 6.25 전쟁은 우리에게 너무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 이 전쟁을 좀 잘 기억을 하시고 왜 전쟁이 일어났고 어떻게 우리가 싸웠고 어떻게 현재까지 오게 됐는지를 꼭 한번 이렇게 기억하고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교수님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마주보는 시간 페이스북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